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경제학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인공지능 제대로 알기라는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원천 기술로 인공지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건 과연 어떤 기술인지 제대로 알고 그 뒤에 본격적인 논의를 하면 어떨까 해서 첫째 강의 주제로는 인공지능 제대로 알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뵀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논의할 내용은요,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이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글, 이 구글이라는 회사도요, 이미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구글은 자체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전체 매출액의 8%씩이 매년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구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했지만 인공지능 기술 난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저와 아니면 이제 경제학에서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구글에 로그인을 한 상태로요, 경제학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넣었을 때요, 당연히 저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는 페이지의 내용과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는 페이지의 내용은 사뭇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구글은요, 제가 구글에 그동안 어떤 키워드를 넣었었고 그 키워드 아래서 어떤 페이지들을 주로 열람했는지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될 광고와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정해준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구글 회사에서도 다양한 곳에서 구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 흔히 4대 천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고 인공지능 분야를 가장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4개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구글, 페이스북, MS, 바이두 이 4개의 회사입니다. 이 4개의 회사는요, 201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 분야에 전문 인력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무려 10조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사실 세계적인 혁신 기업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투자를 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 한 해 이 4개 회사가 인공지능 한 분야로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용한 돈이 10조라는 것은 이거는 이전에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과감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사실은요, 바로 인공지능 분야가 미래 사회에 기업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얼마나 핵심적인 기술인지를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아마존은 이커머스 회사로 단순히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존은 우리에게 좀 더 쾌적한 쇼핑 상황을 연출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을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중에 아마존이 일찌감치 주목했던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땅이 그렇게 넓지 않은 곳에서는 무엇인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면 다음 날에 바로 배송을 해주는 경우, 즉 이길 배송이나 당일 배송을 해주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할 일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같이 땅이 무척 큰 나라의 경우에는요, 다음 날 갖다 준다든가 당일 배송을 해준다는 건 참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아마존은 당일 배송 내지 이길 배송으로 배송되는 물건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존의 또 다른 측면에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도 오프라인 최강자에서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고 온라인 분야에서 아마존을 따라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월마트는 이상하게 같은 물건을 배송하면 이틀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차이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바로 아마존의 인공지능 기술에 그 차이가 기인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아마존은 그동안 아마존에서 많은 쇼핑을 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바탕으로 앤드류 할아버지는 6개월마다 이 면도기를 주문하는구나. 존슨 아주머니는 3개월마다 이 세제를 주문하는구나. 나름대로 이런 패턴들을 분석하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다시 주문할 즈음이 되면 그 사람의 집 주소지 근처에 있는 물류센터에 미리 그 물건을 갖다 놓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로 존슨 할아버지가 또 면도기가 주문할 즈음에 미리 존슨 할아버지 근처의 물류센터에 물건을 갖다 놓고 할아버지가 주문을 딱 한 그 순간 바로 그 다음 날이나 어쩌면 당일날 필요한 면도기를 가져다 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을 그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각 국가마다 그 나라의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하고 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미국 펜타곤이라고 하는 국방부와 공동의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구글 내부 구성원들에게 구글이 국방부와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대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내부 구성원들은 우리 구글이 정말 국방부랑 그런 기술을 개발해도 될 것인가 라는 많은 의구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기술이 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뭔가 사회나 인류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결국 어떻게 됐느냐? 내부 구성원들은 구글의 경영진에게 우리 구글은 이런 프로젝트를 참여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건의를 했고, 그 건의를 받아들여 구글은 국방부와 무엇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개발하고자 했던 어떤 특정 프로젝트 하나를 이제 중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때 구글이 국방부랑 공동으로 진행했던 그 프로젝트는 구글이 국방부랑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여러 건의 프로젝트 중에 딱 하나에 불과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는 바로 중국 국방성입니다. 중국 국방성 역시 바이두나 텐센트와 여러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국방부의 어떤 도움과 펀딩 아래 이들 혁신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을 갖추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내 인공지능과 관련된 벤처 캐피탈 제1위의 회사는 바로 국방성에서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히 커머셜한, 즉 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나 치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보다 인공지능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마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인공지능 기술이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나의 일자리에는 어떤 변화가 유발될지 아마 이게 제일 관심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런 기술 발달이 여러 일자리 차원에서 어떤 변화를 유발했는지 역사적인 어떤 시계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워지는 일반적인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유발됐었을 때, 그때 증기기관을 발명으로 해서 많은 기계적 혁명이 유발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계적 혁명은요, 그 전까지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대행되어 왔던 많은 일자리를 기계로 대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전개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것은요, 바로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혁명입니다. 이제 기계를 돌리는 원동력이 어떻게 보면 석탄을 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전기를 활용해서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계가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더욱 이전보다도 더욱 큰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19, 20세기 초에 열렸는데요. 바로 이 첫 번째 산업혁명과 두 번째 산업혁명으로 우리 인류는 그동안 육체 노동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해 왔던 많은 부분에서 이제 기계가 이를 대체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20세기 후반에 전개됐는데요. 이때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 사회가 대두되면서
일반 관리직, 행정직들이 많은 소프트웨어라든가 컴퓨터 기반의 정보화 기술로 대체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때부터는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상업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제가 이런 상업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때를 돌이켜 보면요, 어떤 특정 회사에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한 반년마다 많은 직원들이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 회사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슬슬 회사의 사내 어떻게 보면 전산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인력들을 우리가 이렇게 내보내게 됐네요 라고 하면서 멋쩍어 하시면서 대답하는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산업적인 변화를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201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시절에는 IoT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여러 기술을 기반으로 초지능 사회가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 초지능 사회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산업적인 환경 변화를 유발하게 되면 이제 가장 크게 일자리의 위험 요인을 느끼게 되는 곳은 바로 전문직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대표적으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정말 미래 사회에는 우리가 지금 선망에 맞지 않고 있는 의사, 변호사, 판사, 회계사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정말 잃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징적인 사건 하나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바로 법무법인 베이커 앤 호트 테틀러라는 곳에서 만들어낸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의 일화인데요. 베이커 앤 호트 테틀러는 로스라는 인공지능 변호사를 몇 해 전부터 쭉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라는 인공지능 변호사를 실전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배치를 했는데요. 배치를 하고 나서 고객 상담 업무를 수행했던 로스의 성과를 보고 나서는 베이커 앤 호트 테틀러가 그 다음 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자신들의 소속 변호사 중에서 로스가 대체할 수 있는 변호사는 고용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가장 선망에 맞지 않는 직업군 중에 하나인 변호사라는 직업도 인공지능 기술로부터 그다지 자유롭지는 못하겠구나 라는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될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셨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요, 인공지능 기술은 컴퓨터와 뭐가 다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컴퓨터 엑셀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어떤 전산 과정이라든가 수식을 처리하도록 나름대로 실행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무엇인가 전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엑셀 시트에 입력하는 수식이나 데이터가 정갈하게, 즉 DB화된 채로 우리가 정보를 입력해야지만 엑셀이 이를 바탕으로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엑셀 여러 함수 값이라든가 수식이라든가 엑셀에 입력해야 될 체계를 꼭 알아야지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이런 컴퓨터 작업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바로 이 DB화되지 않는, 즉 자연 상태의 날 것을 의뢰해도 바로 그 날 것 그 자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스스로 사고해서 이거는 아마 더하기를 해야 될 거야, 이거는 아마 나눗셈을 해야 될 거야, 이거는 아마 평균값을 바탕으로 결과를 보여줘야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추측하고 예측하고 상황을 분석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자연어 처리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떠돌고 있는 정보 중에서 한 90%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얘기하는 대화라든가 아니면 내가 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남겨놓은 글들과 같은 자연 상태의 날것의 언어들이 가장 큰 정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컴퓨터에 연산을 처리를 부탁해서 무엇인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이끌어내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면 자연 상태의 날 것으로 제가 어딘가 써놨던 일기라든가 쪽지글을 바탕으로 나의 감성 패턴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열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어 처리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공지능은 우리가 정갈한 DB화하지 않는 상태의 내용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커다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2011년 2월 달에 있었던 IBM 왓슨이 전 세계 제일 큰 퀴즈쇼인 제퍼디 퀴즈쇼에 출연해서 역대 최고 우승 상금자 2명을 제키고 우승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왓슨은요, 3초에 2억 장 정도의 분량의 자료를 분석해서 3초 이내에 대답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렇다면 얼마 전에 구글의 알파고가 전 세계 최고 바둑 강자인 이세돌 구단을 이긴 것도 중요한 이슈인데 굳이 그걸 놔두고 그거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2011년 2월 달의 사건을 교수님이 가져온 이유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2011년 2월 달에 퀴즈쇼를 푼 것이 바둑에서 우승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퀴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화 명랑에 흥행하면서 2045년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축제를 기획 중이다. 가장 사람들이 쉽게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축제의 최적지는 무엇인가? 라는 퀴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축제의 최적지가 무엇인지 아마 고민하실 텐데요. 정답은 충무로입니다. 그런데 이 퀴즈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 문장 어디에도 이순신이란 단어가 없죠. 그런데 당시 제퍼디라는 이 인공지능은요, 왓슨이라는 이 인공지능은요, 제퍼디 퀴즈쇼에서 이렇게 자연어 상태의 퀴즈 내용을 무엇인가를 의미하는지 유추하고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최적지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름대로 추론해서 퀴즈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임의 룰이 정해져 있는 바둑에서 우승한 것보다 훨씬 고난이도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인공지능은 이제 서서히 사고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정말 머리가 좋은 걸까요?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두 가지 화면이 있는데요. 바로 왼쪽에 있는 사진은 뭡니까? 호랑이 사진이라는 거 쉽게 아실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바로 사람의 모습이죠. 사람이 호랑이 무늬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글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식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에게 어떤 게 호랑이고 어떤 게 사람인지를 인식시키려면 참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즉 사람이 무언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꼬리가 없으면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저 복장에는 꼬리가 있기 때문에 저건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고, 줄무늬가 없어야 사람이라고 한다면 줄무늬가 있는 건 그럼 호랑이인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불과 몇 살이 지나고 나면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직관적으로 쉽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구글의 인공지능에게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를 구분시키기 위해서는 수십억 장의 사진을 보여줘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꼭 머리가 좋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이처럼 많은 데이터를 넣어줘야지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실용적인 인공지능은 개발되지 않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사진 두 가지를 보시면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왼쪽에 내비게이션과 오른쪽에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사회에 가까이 도래하고 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주목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요. 인공지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착각입니다. 사실 앞에 보이는 저 화면은요. 코넬 대학과 MIT 대학에서 만든 인공지능을 대화시킨 내용인데요. 이 대화 중에 한 인공지능이 대화 중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연구진들은 인공지능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인간의 머리와 유사한 형태의 복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순간적으로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게 거짓말을 할 때가 많잖아요. 아마 저 인공지능 기술도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유추 정도만 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XAI, 즉 인공지능 기술이 왜 실수를 했거나 뭔가 잘못했다면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고요. unX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도대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그 사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그런 인공지능 기술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기초적인 어떤 개념 아니면 인공지능에 대한 그동안의 오해 좀 풀리시는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그럼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코앞에 다가온 이 기술이 과연 우리의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